미세스한 이야기. 오늘은 1980년대 인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 현실에 존재하는 살인마지만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범인의 존재가 드러난 적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불가사의한 악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인도 스톤맨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죠. 얼마 전 쿠팡의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의 개인정보는 수없이 털려왔습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은 이름은 알고 걸려올 정도죠. 웹서핑을 하다가 본 건데 중국에서 한국인 계정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는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돈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기에 더 취약합니다. 진짜 문제는 기업에서 유출되는 거야 막을 수 없다 쳐도 일상 속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 프로그램 어플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유출되었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 높아지거든요. 대처법을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좋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개인으로서 조심할 뿐이지 구체적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VPN을 사용하는 겁니다. VPN은 가상 사설망이란 뜻입니다. 인터넷 활동을 할 때 나의 IP나 위치 기록 등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죠. 노드 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중 악성 코드 탐지 및 자동 삭제, 위험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줍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 시 즉시 알려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IP 우회로 국가를 바꿔 국내에서 접근이 힘든 해외 콘텐츠 감상도 가능해집니다. 노드 VPN을 켜고 다른 국가 설정 시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보이지 않던 영상도 볼 수 있죠. 또한 노드 VPN은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됩니다.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죠. 현재 구독자 전용 링크로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추가 구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한번 써보면 좋겠죠. 125개국 7,8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5년 7월 22일 잠든 노숙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28세 남성 라주 나스카가 체포됐습니다. 인도 콜카타시 경찰은 용의자가 체포 직후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범행 수법이 1980년대 발생한 스톤맨 연쇄 살인 사건과 매우 흡사해 용의자가 과거 미제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죠. 스톤맨은 1980년대 인도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정체불명의 연쇄 살인범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1985년부터 87년 사이 뭄바이 도심 빈민가에서 잠들어 있는 노숙자의 머리를 벽돌이나 커다란 바위로 내려쳐 살해하는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죠. 약 2년 사이 최소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끝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해 인도 범죄사를 대표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고요. 도르로 내려쳐서 살해했기 때문에 스톤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만에 스톤맨을 떠올리게 하는 범죄가 재현된 것이죠. 용의자의 나이가 28세로 어리기 때문에 1980년대에 발생한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은 없지만 단순한 모방 범죄인지 혹은 과거 진범과의 어떤 연관성이나 영향 관계가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악몽으로 기억되는 스톤맨 사건의 시작은 1980년대 중반 뭄바이로 거슬러 올라가죠. 1985년 인도 뭄바이 시내 주요 교차로 중 하나인 킹스서클 인근에 위치한 재래시장 앞 거리에서 잠을 자던 한 여성 노숙자가 새벽 4시 무렵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떠보니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죽어 있었어요. 머리가 완전히 으깨져 머리뼈와 내용물이 다 튀어나온 상태였고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큰 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잠들어 있던 노숙자를 상대로 도둑질을 하던 중 노숙자가 깨어나자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돌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죠. 당시에는 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비교적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노숙자 한 명의 불행한 죽음에 큰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범인은 킹스서클 교차로와 뭄바이 교외 철도가 지나가던 시온 지역 사이의 반경 5km 안에서 목표물을 골랐죠. 주로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잠들어 있는 노숙자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밤 11시
3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인적이 끊길 때를 노려서 노숙자에게 접근한 뒤 무게가 30kg에 달하는 큰 돌로 머리를 한 번에 내려쳐 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이 거리 생활을 하던 노숙자였기 때문에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죠. 문바이 경찰은 머리가 으깨진 채 발견된 노숙자가 6명에 이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역 내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사건을 인지한 이상 범인을 잡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경찰은 이미 범인의 사냥터를 파악하고 있었고 반경 5km는 경찰이 수시로 순찰에 돌기에 충분한 범위였습니다. 경찰은 매일 밤 노숙자들이 많은 구역에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범인을 잡기 위한 덫을 치고 기다렸죠. 하지만 범인은 경찰의 수를 다 간파하고 있다는 듯 수사망을 피해 살인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사람을 잡아먹는 신화 속 악신처럼 노숙자들을 한 명씩 죽여나갔죠. 이상한 것은 범행에 사용된 돌에서는 단 한 개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30kg에 달하는 큰 돌을 잠든 사람의 머리 위로 힘껏 내리치기 위해서는 강한 악력이 필요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쪽지문 하나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자 문바이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고 노숙자들 역시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해 무리를 이루고 잘 때도 한 명씩 돌아가며 보초를 섰죠. 현지 언론은 경찰을 따돌리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가사의한 살인범에게 파타르마르, 즉 돌로 죽이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파타르마르라는 별칭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직관적인 영어 표현인 스톤맨으로 바뀌었다.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흉흉한 소문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탄트릭에게 조종당하고 있으며 살인행위는 여신 칼리에게 재물을 바치기 위한 일종의 인신공양 의식이라는 내용이었죠. 탄트릭은 무당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흑마술처럼 사악하고 금기시되는 의식을 다루는 부류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무당이나 주술사 같은 개념보다 어둡고 불길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인도인들은 범행이 주로 화성을 상징하는 화요일과 토성을 상징하는 토요일에 발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범인이 탄트릭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화성과 토성이 힌두 점성술에서 흑마술을 상징하는 불길한 행성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사건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시온지옥 병원 응급실에 한 남성이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실려온 것이죠. 남성은 우두피라고 불리는 인도에서 아주 흔하고 저렴한 남인도식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는데요. 주로 서민, 노동자, 노숙자가 즐겨 찾는 식당이죠. 남성은 일하는 도중 휴식 시간을 이용해 길에서 잠을 자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지그시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남자가 양발로 제 어깨를 밟고 머리 위로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바위를 머리 위로 내려치는 순간 몸을 굴렸지만 미처 다 피하지 못하고 머리 옆쪽을 바위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종업원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몇 센치 더 안쪽을 맞았다면 두개골이 함몰돼 그대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생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어두운 길바닥에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공격을 받았던 터라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라 공격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마지막 수단으로 정보원 네트워크 이른바 카브리스를 가동하기로 합니다. 카브리스는 인도 경찰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길거리 정보망을 뜻하는데요. 범죄자, 노숙자, 택시기사, 상인, 빈민가 사람들 가운데 정보원을 심어두고 지역 소문, 범죄 동향, 인물 정보를 수집해오면 약간의 보수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경찰은 카브리스를 통해 한밤중에 노숙자들을 공격하는 살인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한 정보원으로부터 한밤중에만 운행하며 노숙자들 사이에서 위험하고 사악한 남자라고 불리는 택시기사 무함마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죠. 범인이 어떻게 커다란 바위를 들고 다니며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도 차량에 싣고 이동했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무함마드를 노숙자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하고 쫓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택시기사 무함마드는 경찰의 정보원 중 하나였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찾으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밤에만 택시를 운행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캐내고 있었던 것이죠. 믿었던 카브리스의 정보마저 허탕으로 밝혀지면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최소 12명의 노숙자를 살해한 스톤맨은 1987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살인을 멈추었죠. 그런데 뭄바이에서 살인이 멈춘 지 약 1년 뒤 이번에는 콜카타
콜카타에서 머리를 공격받아 사망한 노숙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콜카타에서의 첫 번째 희생자는 1989년 6월 4일 숨진 채 발견된 노숙자 여성이었죠. 뭄바이와 마찬가지로 도로 옆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머리를 누군가 큰 돌로 3개 내려쳐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건을 몇 해 전 인도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뭄바이의 스톤맨과 연결지었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89년 7월 4일에 두 번째 살인이 발생하면서 두 가지 강력한 가설이 떠올랐죠. 첫 번째는 뭄바이에서 사람들을 죽였던 범인이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2000km 이상 이동해 콜카타로 온 뒤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설이었고, 두 번째는 누군가 뭄바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흉내내 모방범죄를 일으켰다는 설이었습니다. 즉 뭄바이의 스톤맨 사건과는 별개로 새로운 스톤맨이 등장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동일범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유사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커다란 돌 대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평평하고 무거운 시멘트 덩어리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 정도죠. 1989년 9월 7일 경찰서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7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대담함까지 보이자 무능한 경찰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콜카타 경찰은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죠. 무거운 바위와 콘크리트 덩어리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치는 범행 패턴으로 볼 때 범인은 키가 크고 근육질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폭력적인 성향의 체구가 큰 남성들을 싸그리 다 불러들였고 이 안에서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용의자들은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각각 자백했는데 추후 조사를 통해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압수사 논란까지 터지자 진짜 궁지에 몰린 경찰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경찰이 직접 거리로 나가 노숙자로 위장해 잠복 근무를 하면서 스톤맨이 나타나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수를 다 읽고 있다는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러던 중 아크람이라는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경찰서에 들이닥쳤는데 자신이 스톤맨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크람은 정신질환자였으며 머리의 상처는 길에서 자다가 쥐에게 물린 것으로 밝혀졌죠. 경찰의 헛발질이 반복되는 동안 스톤맨은 시내 중심과 큰 도로, 지하철역 입구까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조차 살인을 저지르며 점점 더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경찰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스톤맨은 어떻게 완벽하게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사건 현장엔 경찰이 쫙 깔려있고 매복 작전까지 펼쳤는데 머리카락 하늘 보이지 않았다. 마치 경찰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스톤맨 본인이 현직 경찰이라는 뜻 아닐까? 스톤맨이 경찰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입증되지 않은 루머지만 확산되면서 하나의 가설처럼 굳어졌고 나중에는 2009년 개봉한 영화 스톤맨 머더스의 주요 모티브로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극중에서 스톤맨은 뭄바이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한 하급 경관으로 남들의 시선을 피해 흑마술과 종교 의식을 신봉하며 노숙자들을 제물 삼아 의식을 치르는 인물로 묘사되죠. 영화 후반부에서 스톤맨의 정체를 알게 된 뭄바이 경찰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와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을 우려해 범인을 자체적으로 처형하고 범행을 은폐해버립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적 해석일 뿐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이런 스토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한 또 다른 가설로는 스톤맨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건장한 남성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만 용의자를 좁혀갔기에 여성이나 체구가 왜소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죠. 때문에 처음부터 용의 선상에서 제외된 인물 중에 진범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이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무겁지만 그 방식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잠든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해 내려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성이나 왜소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죠. 여러 명이 번갈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사건 초기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뭄바이에서 범행이 멈춘 뒤 불과 1년 만에 2000km나 떨어진 콜카타에서 동일한 수법의 살인이 다시 시작됐다는 사실은 범인이 동일범이라는 가능성보다 동일범이 아니라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단 한 명이 생활 기반과 이동 동선을 바꾸어 다른 도시에서 다시 연쇄살인을 이어갔다고 보기에는 공백기가 너무 길고 연결고리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 주장에는 처음에 나왔던 무당설도 엮여있죠. 살인을 행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지시하는 사람은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설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도 스톤맨이 한 사람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여러 명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두 도시에서 살인 행각을 이어갔고
달려가던 스톤맨은 12번째 희생자를 끝으로 갑자기 살인을 멈추고 사라졌고요. 범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잠적했고 뚜렷한 단서나 증거 확보 없이 수사가 종결되면서 뭄바이와 콜카타의 스톤맨 사건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로 남아있죠. 무방비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돌로 내려쳐서 12명의 희생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유유히 사라진 인도 스톤맨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